네, 3반. 우리 1교시에서 했던 추론하는 방법 5가지 문제 다 풀고 왔나요? 1교시 때 교과서에서 선생님이랑 같이 풀었던 거랑 똑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 틀리면 안 될 문제였는데요. 잘 하셨길 바라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은 이제 드디어 글을 읽고 여러분들이 추론을 해보겠습니다. 그 전까지 단계가 많았죠. 첫 번째 동영상, 두 번째 듣기 자료, 그림도 있었어요. 드디어 국어 시간 같은, 이전 듣기에도 그렇지만 국어 시간 같은 국어 시간이 됐네요. 오늘 같이 읽어볼 글의 주제는 뭐죠? 그렇죠. 동영상 다 보셨죠? 서울의 궁궐에 대해서 우리 같이 글을 읽어볼 겁니다. 일단은 우리 글을 읽기 전에 구조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네, 서울의 궁궐이라는 글입니다. 이야기 같아요? 아니죠. 설명하는 글 같은 느낌이죠. 왼쪽에 있는 거 보여요? 이거 뭐였죠? 날개 문제였습니다. 우리 날개 문제 어디에서 풀었었어요? 그렇죠. 우주호텔에서 풀었었잖아요. 날개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제목 보이나요? 글 전체의 제목은 서울의 궁궐이지만 서울의 궁궐 안에서 설명하는 내용에 따라서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단이나 글의 부분의 주제를 파악하기에 아주 쉽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린 이제 날개 문제를 해결하면서 글을 읽어볼 건데요. 자, 읽어봅시다. 서울의 궁궐. 현재 서울에 남아있는 조선시대의 궁궐은 모두 5곳으로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경희궁, 경운궁이다. 그렇다면 이 글에서는 이 5가지 궁궐을 다룰 것 같은 느낌이죠. 여기가 우리 설명문으로 치자면 처음 부분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궁궐의 건물이네요. 궁궐에는 왕과 왕비뿐만 아니라 왕실의 가족과 관리, 군인, 내시, 나인 등 많은 사람이 살았다. 이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신분에 알맞는 건물에서 생활했고 건물의 명칭 또한 주인의 신분에 따라 달랐다. 그러면 왕이 사는 건물, 그 다음에 왕족이 사는 건물, 내시가 사는 건물이 다 달랐고 건물들의 이름도 붙어 있었다는 이야기겠죠. 예컨대 이제 얘가 나오네요. 궁궐에는 강령전, 교태전과 같이 전자가 붙는 건물이 있는데 이러한 건물에는 궁궐에서 가장 신분이 높은 왕과 왕비만 살 수 있었다. 그래서 이름에 전이 나오면 왕이랑 왕비가 쓰는 건물이다라는 뜻이겠네요. 왕실 가족이나 후궁들은 주로 전보다 한 단계 격이 낮은 당자가 붙는 건물을 사용했다. 왕족이랑 후궁들이죠. 그 밖에 궁궐 사람들은 누가 있을까요? 관리, 내시, 군인, 나인 이런 사람들이겠죠. 주로 각 제 헌이 붙는 건물에서 생활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왕도 전이 아닌 다른 건물을 사용했다. 여기 궁궐의 건물에서는 어떤 딱 궁궐 한 가지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전체 궁궐에 똑같이 적용되는 내용이네요. 그렇죠? 경복궁이든 창녕궁이든 뒤에 전자가 붙은 곳은 왕과 왕비가 사용했고 그 다음에 당자가 붙은 건물은 왕족이나 후궁들이 사용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날개 문제 한번 가볼까요? 궁궐에서는 왜 각자 신분에 따라 다른 건물에서 생활했을까요? 이것은 추론 문제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배경 지식에 따라서 다른 답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알기로는 조선에는 신분제가 매우 엄격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선 사회는
신분제가 매우 엄격해서 다른 신분끼리 한 건물에 거주하지 아예 못하도록 했다. 이렇기 때문에 선생님은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만 뭐 달리 생각해보면 신분마다 하는 일이 다르고 그 하는 일을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건물에서 생활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추론을 답으로 쓰시면 돼요. 추론 질문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답이 꼭 한 개로 정해져 있지는 않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5가지 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제목이 경복궁이 됐거든요. 큰 복을 누리며 번성하라는 뜻을 지닌 경복궁은 경복궁의 뜻이 먼저 나왔네요. 조선시대 최초의 궁궐이면서 여러 궁궐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다. 경복궁은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세운 뒤에 한양, 즉 지금의 서울에 세운 조선의 법궁이다. 그러니까 조선이 생기고 같이 생긴 첫 번째 궁궐이 되겠고요. 법궁의 뜻은 밑에 나와 있습니다. 공식적인 궁궐. 그래서 아마 가장 대표적인 궁궐이라고 하는 거겠죠. 경복궁의 건물은 무려 7,600여 칸으로 규모가 어마어마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8시간이나 더 돌았겠죠. 경복궁에서 가장 웅장한 건물은 부지런히 나라를 다스리라라는 뜻을 가진 근정전이다. 전이 붙어 있으니까 이 건물은 누가 사용하는 건물이에요? 그쵸? 왕이나 중전. 근데 나라를 다스리다니까 중전보다는 왕일 가능성이 높겠네요. 한번 봅시다. 근정전은 왕의 즉위식, 왕실의 혼례식, 외국 사신과의 만남과 같은 나라의 중요한 행사를 치르던 곳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왕의 자리가 빠질 수가 없겠네요. 경복궁에서 안쪽에 자리 잡은 교태전은 왕비가 생활하던 곳이 바로 교태전이네요. 교태전은 중앙에 대청마루를 두고 왼쪽 오른쪽에 온돌방을 놓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교태전 뒤쪽으로는 아미산이라는 작고 아름다운 후원이 있습니다. 후원은 뭘까요? 지금 다이아몬드 표시가 되어 있는 거 보니까 밑에 뜻이 나와 있을 것 같네요. 보면 대궐 안에 있는 동산이네요. 동산이 뭐예요? 야트막한 언덕 같은 산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궁궐 안에 산이 있는 모양이네요. 와,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하죠. 경사스러운 연회라는 뜻의 경회루는 커다란 연못 중앙에 섬을 만들고 그 위에 지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누각입니다. 이곳은 왕이 외국 사신을 접대하거나 신하들에게 연회를 베풀던 장소입니다. 이름 자체가 연회가 들어있네요. 선생님도 이 경회로에 가봤는데요. 인공 연못을 만들고 중간에 인공 섬도 만들었더라고요. 여기에는 아쉽게도 사진이 근정전밖에 나와 있지 않네요. 근정전 앞에 있는 여기 비석 보이세요? 조선 사회는 아까 신분제가 되게 엄격한 사회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신하들 사이에 서열도 되게 엄격해요. 그래서 왕 가까이에는 신분이라기보다 계급이 높은 신하가 서고 바깥쪽으로 갈수록 계급이 더 낮은 신하가 섭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나마 이 비가 있어서 자기가 설 곳이 있는 신하들은 되게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위에 여기 있는 문이라던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싶은 게 참 많은데 일단은 역사 시간도 아니고 하니까 참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경복궁 검색해보시면 관련된 영상이 있어요. 그거 한번 보시면 경복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복궁 부분에서는
건물들이 세 군데가 설명이 되고 있죠. 첫 번째는 근정전, 두 번째는 교태전, 세 번째는 경회로입니다. 그 다음 창덕궁이네요. 창덕궁은 경복궁 동쪽에 있다고 해서 동궐로도 불렸습니다. 건물과 후원이 잘 어우러져 아름다우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산이 많은 우리나라답게 산자락에 자연스럽게 배치한 건물이 인상적입니다. 선생님이 알기로도 자연과 가장 조화를 잘 이룬 건물로 극찬을 받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창덕궁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넓은 후원의 정자와 연못들은 우리나라 전통 정원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부용지는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라는 전통적 사상을 반영하여 땅을 나타내는 네모난 연못 가운데 하늘을 뜻하는 둥근 섬을 띄워놓은 형태입니다. 연못 가장자리에 있는 부용정은 십자 모양의 정자로 정이 붙었으니까 정자겠죠. 단청이 화려하고 처마 끝 곡선이 무척 아름답습니다. 여기가 부용정이네요. 곡선은 이렇게 찾아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좋습니다. 아까 보니까 날개 문제가 하나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겠습니다. 네, 창덕궁이 세계문화유산으로 기록된 까닭은 지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기록됐다 말고는 계속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 나와 있죠. 네, 그래서 답은 자연과 조화를 잘 이루고 있는 궁궐이어서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네요. 어느 궁궐에 이어질까요? 세 번째는 창경궁입니다. 성종이 할머니들을 모시려고 지은 궁궐로 효자로 유명한 정조가 태어난 곳이기도 하여 효와 인연이 깊다고 합니다. 우리 이전 듣기 자료에 수원하상을 지은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로 정조였죠. 그래서 정조가 여기 창경궁에서 태어났다고 하네요. 창경궁은 임진왜란 때 불탔다가 또 일본인가요? 그런데 광해군 때 제 모습을 찾았으나 그럼 광해군 때 수리를 했나 봐요. 그 뒤로도 큰 화재를 겪는 수단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또 화재가 있었나 봐요. 문정전 앞들은 갑자기 건물 이름이 나온 것 같은데 창경궁 안에 있는 건물인 것 같죠? 그러니까 창경궁 부분에서 소개가 됐겠고 전자가 붙어 있었으니까 왕들이 사용하던 건물이었던 것 같아요. 보면 사도세자가 목숨을 잃은 여기에 뒤주가 있었나 봐요. 그 다음에 왕비가 생활하던 통명전 서쪽에는 아름다운 연못이 있고 뒤쪽에는 열천이라는 우물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짠, 여기가 왕비가 생활하던 통명전 건물이네요. 한편 일제강점기에는 일본 사람들이 창경궁에 동물원과 식물원을 만들면서 많은 건물을 없애버리고 이름도 창경원으로 바꿨습니다. 왕이 살던 궁궐을 뭘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네, 이 놀이공원 같은 유원지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되게 괘씸하죠? 그래서 1983년에 동물원과 식물원 일부를 옮겨버리고 다시 창경궁이라는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창경궁에 선생님이 한 2년 전쯤에 선생님들이 그때 가르치던 선생님들 제자들을 데리고 창경궁에 체험학습을 다녀왔어요. 지금 창경궁을 보면 아름다운 궁궐 건물들이 남아있는데 빈 공터가 생각보다 많아요. 아마 많은 건물이 헐어졌던 터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날개 문제 풀어볼까요? 창경궁의 역사적 의미는 무엇인가요? 좋습니다. 역사적으로 창경궁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이야기를 하네요. 개인적이 아니라 역사적.
의미는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청조 임금이 태어난 곳 이라는 의미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일제시대 때 화재가 있었다는 것을 보아서 우리 조상님들의 순환이 고스란히 드러난 곳. 일본으로 인해서 불태워도 졌다가 일제강점기 때 또 궁궐이 아니라 뭐 놀이동산이 됐다가 1983년이 돼서야 다시 의미를 되찾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조상님들이 일본에 의해서 겪어야 됐던 여러 가지 수단을 잘 보여주는 건물이 이 창경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다음 건물은 뭘까요? 네, 경희궁이네요. 경희궁의 처음 이름은 경덕궁이었대요. 하지만 영조 때 경희궁으로 고쳐 불렀다고 합니다. 영조가 누굴까요? 그렇죠. 정조 임금의 할아버지가 영조예요. 인조 이후 철종에 이르기까지 10대에 걸쳐서 왕들이 머물렀습니다. 와, 되게 많은 임금님들이 사용하시던 궁궐이네요. 특히 영조는 아까 말했던 영조 25년 동안이나 이곳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아하, 경희궁은 경복궁 서쪽에 있어서 서궐로도 불렸다고 하네요. 아까 경복궁 동쪽에 있어서 동궐로 불린 궁궐도 있었죠. 궁궐의 원래 규모는 1,500칸. 왜 경복궁이 대표 궁궐인지 알겠죠? 7,600칸과 1,500칸. 네, 비교가 안 되네요. 이르렀으나 또 일제강점기네요. 일제강점기에 강제로 다 헐렸어요. 다 경희궁 자체를 없앴어요. 그래서 터만 남아있다가 최근에 옛 모습의 일부를 되찾았다고 합니다. 이 궁궐 안에는 왕이 신하들과 나랏 일을 논의하거나 사신을 접대하는 등의 행사를 치르던 숭정전, 아까 똑같은 일을 나랏 일을 논의하고 다스리는 데 사용한 경복궁의 이름은 뭐였죠? 건물 이름. 네, 근정전이었죠. 그것과 비슷하게 쓰이던 경희궁의 건물의 이름은 숭정전이네요. 그리고 영조에 계속 영조가 나오네요. 어진도 위에 표시 있는 거 보니까 밑에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어진은 임금의 얼굴 그림이나 사진을 말합니다. 영조의 그림, 초상화라고 생각하면 좋겠네요. 어진을 모신 태령전이라는 건물이 경희궁에 있습니다. 여기까지네요. 그러면 경희궁 관련되어 있는 날개 문제도 풀어봅시다. 경희궁의 규모가 1,500칸에 이르렀다는 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좋습니다. 일단은 선생님이 아까 경복궁과 비교를 하기는 했지만 일반 집이 1,500칸 규모다는 상상할 수 없겠죠. 그래서 경희궁의 규모가 1,500칸에 이르도록 크게 만든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왕들이 10명이나 머물렀으니까 너무 작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경희궁의 규모가 1,500칸에 이르렀다는 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왕들이 오래 그리고 자주 머물렀던 궁궐이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됐나요? 선생님이 집중한 부분은 여기 10대에 걸쳐 왕들이 머물렀다 부분인데요. 그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한다면 일본이 우리나라의 궁궐을 파괴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이 노력을 했다. 이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다음 궁궐로 넘어갑시다. 마지막 경운궁이에요. 경운궁의 다른 이름은 덕수궁이에요. 지금의 덕수궁은 원래 경운궁이라고 불렀는데 성종의 형인 월산대군의 집이었다고 합니다. 끝에 종이나 조로 끝나지 않고 대군까지 됐다면 이 사람은 왕이 됐을까요? 못 됐을까요?
왕이 되지 못한 왕자였겠죠. 선조가 임진왜란이 끝난 뒤에 서울로 돌아오니 임진왜란 때 여기도 궁궐이 모두 불타버려서 이곳을 넓혀서 행궁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잘 이해가 안 돼요. 봅시다. 선조는 원래 경궁에 안 머물렀을 거예요. 왜냐면 여기는 원래 임금이 아니라 그냥 일반 왕족이 머무르던 곳이에요. 그쵸? 그런데 임진왜란 끝난 뒤에 원래 살던 궁궐로 가려고 했더니 이 경운궁이 아니라 원래 있던 궁궐이 불타버려서 경운궁을 넓혀서 거기에 기거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행궁이 무슨 뜻인지는 아래 나와 있겠죠? 행궁은 원래 나들이 때에 머물던 궁궐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일종의 별장 같은 느낌이었겠네요. 그래서 원래 살던 집이 수리를 하느라 잠시 별장에서 살았다 라는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선조가 죽고 광해군이 왕위에 오른 뒤에 이 행궁을 경운궁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조선 왕조 말기에 고종이 강한 나라들의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리면서 일본, 러시아, 미국, 네덜란드 이런 강한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호시탐탐 엿봤죠. 소용돌이에 휘말리면서 거처를 여기 경운궁으로 옮긴 뒤 비로소 궁궐다운 모습을 갖추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원래 왕이 생활하기 위해 지어진 건물도 아니에요. 그러다가 고종이 자신의 안전이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서 아예 거처를 본궁에서 경운궁으로 옮깁니다. 그러면 고종은 나중에 황제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황제가 주로 머무르는 집이 경운궁이 돼버리니까 이제 궁궐 같은 모습을 다 갖추어야 되겠죠. 선생님은 덕수궁에 가봤어요. 그런데 매우 독특하거든요. 중앙에 정원이 있고 그 중앙을 기점으로 양쪽에 한쪽은 정통 한식 건물이 있고 한쪽은 서양식 건물이 마주보고 있어요. 들어가 보려면 선생님이 알기로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선생님은 친구가 신청을 해줘서 같이 견학을 갔었는데 여러분들도 기회가 된다면 와, 조선의 궁궐 중에 이런 디자인의 건물이 있었어? 하고 아주 색다른 경험을 하게 되실 것 같습니다. 경운궁 안에는 이제 나오려나 봐요. 중화전과 같은 전통적 건물이 있고 석조전이나 정관원, 선생님이 갔던 건물이 석조전이었어요. 서양식 건물이 함께 들어서 있습니다. 중화전은 국가적 의식을 치르던 곳이고 석조정은 왕이 일상생활을 하던 곳입니다. 정관원은 헌이니까 얘는 원래는 왕을 위한 건물은 아니겠네요. 고종 황제가 커피를 마시며 여가를 즐기거나 손님을 맞이하던 곳이다. 테라스 같은 느낌이네요. 자, 그럼 날개 문제 볼까요? 경운궁에 전통적 건물과 서양식 건물이 함께 들어있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때쯤에서 여러 가지 서양 문물들이 들어오고 가보개혁과 같이 우리나라도 서양 문물들을 우리나라 전통의 것들과 잘 조화시키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경운궁에 서양식 건물을 짓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에 고종 황제의 신문물 받아들이되 우리 것과 조화시키려는 의지를 표현한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다른 해석을 내릴 수 있어요. 다른 나라 눈치를 보느라 서양식 건물을 짓고 거기서 기거했다. 이럴 수도 있겠고,
그쵸? 그건 여러분들이 추론하기 나름이니까요. 그 추론의 증거만 있다면 다른 사람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추론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여기가 중화전이에요. 아까 우리가 봤던 근정전과 웅장함은 좀 다르지만 여기 있는 비석이라든지 여기 있는 표시라든지 지은 양식, 방식에 대해서는 별로 다른 점이 없어요. 그쵸? 하지만 선생님 이게 우리나라 궁궐이에요? 네, 우리나라 궁궐이에요. 정원도 심지어 서양식 분수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쵸? 마치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 같은 건물을 보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정말 경치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쯤에 두고 우리 이제 교과서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일단은 내용 관련 질문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했는지 같이 풀어봅시다. 현재 서울에 남아있는 조선시대의 궁궐은 무엇인가요? 5가지 궁궐이 소개가 되었죠? 첫 번째, 경복궁. 두 번째, 창덕궁. 세 번째, 창경궁. 네 번째, 경희궁. 마지막, 경운궁입니다. 경복궁 다음에 창덕궁. 좋습니다. 그 다음 전자가 붙은 건물에는 누가 살 수 있었나요? 누가 살 수 있었죠? 그렇죠. 왕하고 왕비가 살 수 있었습니다. 건물과 후원이 잘 어우러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기록된 궁궐은 어느 것이었어요? 창덕궁이었죠. 경복궁은 제일 크고 대표적인 건물, 창덕궁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기록되어 있던 건물, 창경궁은 일본에 의해서 동물원 식물원이 됐다가 다시 돌려온 궁이었죠. 그래서 창덕궁과 창경궁 헷갈리지 않게 기억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또 다른 추론, 지난 시간에 새롭게 했었던 추론, 낱말 추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낱말에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것들이 동형어와 다의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 외에 이렇게 조금 더 전문적인 내용들을 설명하는 글에는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분들이 아예 뜻을 모르는 처음 보는 용어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국어사전을 보면 당연히 가장 좋지만 국어사전이 옆에 없다. 혹은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인터넷 사전이나 검색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혹은 시험 중이라 물어보면 안 된다.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택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추론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추론을 해야 되는지 봅시다. 문장의 낱말에 앞뒤 문장을 파악해서 여기에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야지 뜻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지를 파악하시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지금 3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즉위식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찾아가 볼게요. 좋습니다. 일단 보시면 즉위식이 여기 나와 있어요. 왕위 즉위식, 왕실의 혼례식, 외국 사신과의 만남인데 중요한 행사래요. 그러면 왕의 즉위식도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겠죠. 근데 왕과 관련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행사. 그게 뭘까요? 앞에 일단 왕의가 붙어 있고 뒤에 중요한 행사라고 했으니 왕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행사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선생님은 이 즉위식은 왕 위에 오르는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진짜 맞는지는 우리 이제 어떻게 알아보면 돼요? 그렇죠. 지금 네이버 국어사전 들어가서 즉위식을 검색해 보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밑에 단청과 소용돌이를 해봐야 되겠죠. 여러분들 단청하고 소용돌이 먼저 어디에 있는지 찾아볼까요? 아, 여기에 있네요. 좋습니다. 앞뒤 부분을 보면 이렇네요. 정자에 있는 거고 첨화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 같습니다. 그쵸? 정자에 있는 거고 첨화와 관련되어 있어요. 근데 첨화 끝은 따로 쓴 걸 봐서 아니네요. 그러면 무엇일까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부영정에 있고, 그쵸? 특히 첨화와 관련이 있으나 따로 쓴 걸 봐서 첨화 끝은 아니고 첨화 위쪽은 뭐예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기와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첨화 안쪽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단청은 첨화 안쪽에 녹색 바탕에 화려한 그림 무늬를 뜻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지막 소용돌이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겠어요? 소용돌이가 어디 있는지만 선생님이랑 같이 찾아볼게요. 소용돌이 들어있는 문장은 앞뒤까지 포함하면 이렇습니다. 소용돌이의 뜻 추론하시고 그렇게 추론한 이유를 그 옆칸에다가 쓰셔야 되겠죠. 이 부분은 선생님이 여러분 과제로 제출하는 칸을 만들어 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정리 문제 봅시다. 그래서 뜻을 알지 못하는 낱말이나 문장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었어요? 낱말이나 문장의 앞뒤 문장에서 정보를 얻어서 뜻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추론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서울의 궁궐이라는 책 읽고 몇 가지 추론을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단어 차원에서 더 넘어서서 더 큰 단위를 가지고 추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소용돌이 해보시고 소용돌이 외에 여러분들이 또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그것의 추론 실습까지 해서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